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하원이라고 합니다. 김철균 도산아카데미 원장님으로부터 이 강연에 대해서 이제 수송받았을 때가 한 두어 달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좀 될 가능성도 높아가져가고 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도산아카데미의 명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와의 관계, 또 제가 워싱턴에서 4년, 도쿄에서 3년 동안 주재하면서 느낀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12월 3일 이후로 이게 모든 것이 바뀌고 해서 이 강연이 과연 예정대로 되는지 제가 김 원장님에게 여쭤봤고 그래도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많이 또 수정을 하고 해서 제가 오늘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습니다 보니까 45분 동안 강연을 하고 다음에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또 15분은 지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5분 동안 압축적으로 제 있는 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5분은 또 조금 민감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좀 나와 있네. 클릭이 됩니다. 지금 네. 시간이 조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곧장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주시하고 저는 이제 카투사로 군복무를 해서 거의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봐오고 했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선거를 사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에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될 때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는 색깔이 좀 바뀌어서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2024년의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예상을 다 뒤엎고 압도적으로 312표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 숫자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7개의 경합주에서 95명이 걸려 있는 선거인단을 모두 독식을 했는데 이게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일단 그거부터 조금 살펴보고 우리는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삼정회계법인이라는 데에서 제 친구가 이제 근무하는 데에서 하나 만들었는데 굉장히 요약해서 이 트럼프의 앞글자 이 5개를 가지고 얘기하기 요새 유행인데 이 TRUF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주를 해서 하는데 이 가운데 U 하나만 이거는 어느 기관 어디에서 하든지 확실합니다. unpredictability, uncertainty.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앞으로 이 세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저는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신저가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한 1, 2년 뒤에 키신저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 한마디가 키신저 그 100세 가까운 세계 현실주의 정치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할 때 나타나는 그런 가식을 벗겨내는 인물일 수가 있다. 근데 이 한 시대라는 건 무엇이냐? 이게 대한민국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 자유주의 국제질서,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자유와 인권을 수출하고 또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을 보내서 이렇게 보호해주던 그런 시대가 하나 끝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있듯이 트럼프의 얘기나 트럼프의 얘기하는 어느 어디에서 정의라든가 다음에 세계의 어떤 질서를 잡겠다라든가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고립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또 선택적 개입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건 쇠퇴하는 미국과 다음에 달라진 미국이 적어도 밖에 나가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신저의 이런 평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종언을 구할 때 나타나는 인물일 수 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는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등장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거는 이 미국 사회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아마 미국을 더 많이 살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에 이제 연수를 가고 한 게 2002년입니다. 보스턴으로 가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이제 석사를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미 약간 미국이 좀 쎄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때만큼은 지식인 사회와 또 미국 사회가 전 세계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또 수호해 간다라는 그런 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 사회가 트럼프라는 아주 이 괴짜라는 사람을 당선시킬 정도로 2016년에는 이제 샤이 트럼프라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그 약간 착한 백인들이 트럼프를 찍는다고는 얘기 못하고 투표장에 가서 그렇게 찍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공공연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이번에 선거에 안 됐다고 해서 그럼 이 현상이 끝날 거냐? 또 4년 뒤에 그러면은 트럼프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현상이 없어질 거냐? 그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이게 하나의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어떤 계속되는 현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사실 거기에 조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어떤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연상시키듯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온 트럼프 4부작을 보고 있는데요. 1975년에 뉴욕에 아주 혼란하고 또 경기가 어려웠을 때 나타난 트럼프가 어떻게 트럼프 타워를 만들어가면서 또 무리한 주장을 해나가면서 코온 가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관되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인격적 결함,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선거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전혀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딕 체니라고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사람까지 공화당을 탈당을 하면서까지 트럼프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 사회가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그건 딱 두 가지의 이로 요약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미국 사회에서 불법임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을 유입을 해서 자기들의 지지자들로 삼는 그런 전략인데 그게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이미 불법 유민이라든가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들이 자기들의 밥그릇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에 몰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흑인들이 특히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히스패닉들도 시민권을 가진 히스패닉들이 시민권을 갖지 않고 들어오는 히스패닉들을 경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가 밥그릇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서가 암암리에 깔려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 경제 이슈라든가 이게 워낙 크게 다가오면서 저도 작년 12월에 워싱턴에 최종현 학술원에서 하는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가서 후배들 밥도 사고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TV 아예 그냥 20%가 밑에 아예 찍혀서 나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고 할 때는 TV 좀 아까워서 정말 15%를 제대로 준 적이 없고 항상 12% 정도에서 제가 타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주면 거의 싸움이 날 지경입니다. 밥을 한 끼 먹거나 하면은 최소한 3만 5천 원 혼자 먹어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건
지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견디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기는 벌써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 개 신문에 한번 일면 사진을 보십시오. 신문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면에 그날 무슨 기사가 들어가느냐, 일면 사진은 뭘로 들어가느냐 이걸 보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걸로 한번 어, 봐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진이냐? 트럼프가 마로라고 해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북한 얘기 나오고 중국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얘기 나왔는데 한국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메인 사진은 한국계 손정희 씨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를 만나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한마디 더 합니다. 한 1,000억 달러 더 투자하면 어떠느냐라고 해서 손정희가 할 수 없이 1,000억 달러 더 투자하는 걸 생각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신문의 일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부터 나온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자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윤 대통령이 11월에 페루에서 열리는 G7,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다녀오는 길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다했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을 불러서 거기에서 위로를 하고 다음에 너무나 정답게 이 대화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이게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미국하고 일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 정부의 어떤 사람들은 아베 신조 총리하고 트럼프 총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공공연하게 책에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하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물 한 병만 주시겠습니까? 네. 트럼프 이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게 트럼프 2016년에 당선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소위 말하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지식인 사회가 움직이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때였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개헌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었으면 이 어이없는 사태를 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친 개라고 불리는 국방장관. 미국이 어떻게 군대를 써야 되고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국방장관 매티스라고 있었고 다음에 국무장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있었고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겨지지 않는 사례인데 게리 콘이라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장관급이고 어마어마한 파워죠. 한미 FTA를 파기하려는 서한을 트럼프가 만들어 놔가지고 서명을 하려고 놔뒀는데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대통령 책상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몰래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찢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기억, 기억조차 못하는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미 FTA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자마자 한미 FTA가 개정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아마 되면 또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이렇게 바꾸자고 하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한미 FTA 유지가 됐던 겁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제가 칼럼으로도 몇 번을 썼습니다. 수미텔이라고 CIA에 있었고 한국계 미국인 전문가가 있는데 한국의 이 국정원의 스캔들에 밀려서 지금 재판을 또 받고 있는데 이 수미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게 불평과 불만을 해봤을까?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980년부터. 앞에 계신 한 몇 번이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1980년대 후반에 플레이보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런 데 가 있느냐, 왜 한국은 돈을 안 내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걸 시작으로 해서 125회 정도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사람 머리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경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이런 데 대해 한국이 내지 않는다라는.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죄를 잘못 졌길래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틈만 나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대한민국 세계에서 먹고 그냥 한 G7이나 G20 안에 드는 나라 중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유일하게 공격하고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주한미군이 또 대한민국이 조금 다른 의미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는 1월 20일 날 시작을 하는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돼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11월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계속 트럼프 얘기가 나오지 바이든 뭐 얘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요. 이런 통치가 아주 예측 불허로 가고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어제도 얘기했는데 김정은하고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 또 그런 특사를 약간 북한에 대해서 조금 온정적이라고 전 느껴지는데 이런 사람 물론 북한만 맡고 있는 건 아닌데 특사로도 임명을 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 대응하지 못하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1월 20일 날 취임식이 미국에서 열리고 트럼프는 여러분들 트럼프 임기가 4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고 있는데 미국은 2년마다 중간 선거를 합니다. 트럼프는 자기의 임기가 4년이 아니고 자 불과 2026년 11월에 열리는 중간 선거에서 자기는 다 결판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헌법에 트와이스라고만 돼 있습니다. 두 번밖에 못한다라고 이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의 임기는 이제 앞으로 2029년 1월에 끝나는데 중간 선거까지 그래서 자기가 뭐든 해서 레거시를 남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게 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조금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2019년 5월 25일입니다. 제가 그때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레이와 시대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떨어져서 일본의 왕 이름도 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를 해서 첫 번째 국빈으로 트럼프를 초청을 했습니다. 일본이 오모테나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 오면 잘해주지 않습니까? 아베 신조가 트럼프를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골프를 치기 위해서 치바현에 있는 골프장에 18홀에 16 맨 마지막 17번, 18번 홀을 골프장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헬기장으로 쓰고 그리고 16번 16개 홀을 돌면서 미국에서 오는 대통령을 만나서 골프를 칩니다. 골프를 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스모 대회 경기장에 가서 5월에 대회 하는 데가 굉장히 큽니다. 트럼프가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려고 대형 트로피를 가져와서 도열하고 그러죠. 거기에는 함부로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신발을 슬리퍼로 바꿔 신고 올라가서 거기에 스모 우승자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갔습니까? 저녁에 록봉기에 록봉기의 최고급 음식점에 가서 전통 음식점에 가서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원래 일본도 좋아하는데 다음날 천하에 또 만나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쓴 기사 금방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보물 같은 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일 동맹이 보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린치핀이다, 코너스톤이다라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최상급의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미일 동맹하고 다음에 한미 동맹이 있는데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자,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이 갖고 있는 위치라든가 방위비 내는 분담금이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주일미군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일미군 나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이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도 그 병령을 내리려고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자기가 작전을 짠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1기 때는 바쁘니까 주한미군 철수 2기 때 하십시오. 재선된 다음에 하십시오 하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재선을 하는구나. 아, 맞아. 2기 때 해야지.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미일 동맹하고 한미 동맹을 해서 얘기하느냐? 1950년에 김일성의 동족살해 남침, 6.25 남침이라고만 하면 이거는 김일성을 너무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동족살해 남침이 일어났을 때 그 하나의 원인이 뭡니까? 1950년에 한반도를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치슨 라인의 함의는 뭡니까?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만약에 순간에 넘어가도 일본 방어선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깝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1950년에 에치슨 라인이 있었는데 2025년에 트럼프 라인이 나서 우리의 방어선은 명시적으로 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일본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한미군이 한국의 좌파나 이쪽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이 필요하니까 주둔하는 거라고 하는데 주일미군은 인디스펜서블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그러나 주한미군은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인디스펜서블이 아니라 디스펜서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아쉬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8,500명이 2004년에 이제 전략적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36,500명에서 감축을 했는데 28,500명에서 그러면 우리 시나리오를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할 때 2만 명 선을 지킬 거냐, 1만 명 선을 지킬 거냐. 트럼프는 그래서 주한미군이 제로가 되느냐, 28,500명이 되느냐, 저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키신저가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 하라는 게 생겼습니다. 트럼팔러지.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체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그래서 빨리 버리는 겁니다. 트럼프에는 기존에 여러 가지 만들었던 국제정치 이론이라든가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티어리가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과의 재해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자 2018년에 싱가포르, 2019년에 하노이, 그리고 2019년 6월 29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판문점에서 있었던 회동이나 이런 것처럼 북한 문제, 북핵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한 1만여 명을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파병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것도 하나의 변수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는 김정은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철군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걸 하나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약간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놀라운 얘기는 트럼프는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이 더 죽으면 죽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러시아가 더 어떤 혈맹이라고 여기고 북핵이라든가 이런 데 기술을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탈북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더 죽기를 바란다는 거죠. 소모품으로. 그리고 그게 북한 내에서 우리가 알듯이
파병을 해서 뭐 우리 아들이 저기 가서 죽게 생겼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받아오는 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북한이 여러분들 1달러만 가져가면 저희가 판문점에 나가서 이렇게 뭐 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무용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선배들이 악수를 할 때 항상 10달러짜리나 100달러짜리 이렇게 손에 쥐고 갑니다. 악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1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돈도 되고 했다는 겁니다. 1달러의 힘이 그렇게 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10,000명 이렇게 파병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집에서는 좋아할 수 있다라는 아들을 보낸 집에서 놀랄 만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우리가 2017년에 출범할 때만 해도 김정은을 만나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저는 어좀 이상한 방법으로 그래서 푸틴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북한, 러시아가 삼국이 좀 정상회담을 해서 푸틴의 입장도 세워주고 또 김정은의 입장도 이렇게 세워주면서 뭔가 우리는 좀 관여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희한하게 좀 결론을 내리고 우리에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의 목표는 우리 뭐 다들 비웃거나 하지만 또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겁니다. 이 상의 권위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나의 스테이크홀더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단순히 북한의 핵 문제로만 만나는 거는 그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시선을 끌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어느 정도로 미디어에 대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밥 우드워드라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한 사람이 트럼프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게 책에 써놨습니다. 자, 트럼프를 김정은을 만날 때 어땠나요?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미를 물었는데 트럼프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카메라가 있었지. 이 그 카메라 기자들을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나는 선거전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쓴 돈의 4분의 1밖에 쓰지 않으면서 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다라고 그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언론의 관심을 받고 다음에 뭔가 주목받을 수 있으면 뭐든지 합니다. 대한민국의 비핵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마 기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김정은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이를 충분히 좀 허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앞으로 위험하게 나올 수 있는지 조금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우디는 하루 10억 달러 수입을 올리면서 무임승차하는데 한국도 그렇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최근까지 2024년까지 불과 대통령 선거를 한 몇 달 앞두고 타임즈하고에서 한 인터뷰에서도 전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인식은 아무리 여러 가지를 주입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2016년에 당선이 되고 2017년에 트럼프가 하도 주한미군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한미 양국의 군 관계자들이 꾀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캠퍼 험프리스라고 하는 주한미군과 가족들이 4만 2천여 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거기에 있어서 이 전략적 가치를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캠퍼 험프리스는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에 대한 대비용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만 평택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지금 아마 캠프 험브리스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중국의 반대 때문에 못할 텐데 1990년대 초부터 이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캠프 험브리스에 데려가서 이곳의 전략적 의미, 여기서 중국까지의 거리, 산둥항, 다음에 이런 베이징까지의 거리도 알려주고 그 밑에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보여주고 했습니다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인디스펜서블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방위비나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번 계엄 사태라든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참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 윤 대통령이 함부로 생각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담화를 내면서 윤 대통령이 본인도 할 말이 없는지 아, 외교 관계라든가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본인도 알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걸. 저는 윤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가 돌아올 경우에 대비를 해서 아베 신조하고 트럼프하고 이 100% 기가 잘 맞았다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제가 일본에서 한 두어 번 만나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약간 샤이한 분이고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고 굉장히 진중한 분이라서 트럼프 같은 스타일을 트럼프 앞에서는 트럼프를 만나보거나 다음에 한국에서도 트럼프 일기 해본 사람들한테 보니까 트럼프한테는 무조건 처음에 한 5분 동안 아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플래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세계가 잘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해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좀 넉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하고는 잘 맞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두 사람 다 정치를 싫어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혐오한 게 이런 여러 가지 계엄이라든가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큰 원인이기도 한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정계를 경험하지 못한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독특한 생각을 하고 그 결정적으로는 저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백악관 가서 아메리칸 파이를 천연덕스럽게 부를 수는 없어서 사실 굉장히 저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또 얼마나 윤 대통령을 배려해 줬냐면 여러분 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됐다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커트 캠벨이라고 이번에 윤 대통령의 계엄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이 위법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badly misjudged, 심하게 오판했다라고 나서서 비판했습니다. 자, 평시 같으면 1987년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부장관 따위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따위가 일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비판을 한 겁니다. 평시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주미대사가 달려가고 우리도 항의 성명 내고 그랬어야 될 겁니다. 아마 많은 신문도 사설을 썼을 겁니다. 거기에는 커트 캠벨 부장관이 느낀 배신감이 저는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미국 차원에서는 아니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돌봐주고 했는데 계엄을 해. 더군다나 또 화가 난 이유는 이런 거겠죠. 우리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골드버거 대사 전화도 안 받아.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4월에 허드슨 연구소에 가서 커트 캠벨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커트 캠벨은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담당 동아태 차관보입니다. 동아태 차관보 정말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70년대에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0대 모 동아태 차관보가 주미대사가 들어갔더니 30대에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다리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서 왔어 이러고서 대화를 했다는 얘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한국 참 우습게 봤었죠. 커트 캠벨이 아시아의 짜르라고 불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도 태평양 경제 조정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과 일본이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도 숱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는 방법을 그렇게 고안을 하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작년 3월에 위안부 징용 문제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으로 정상화가 되고 나서 그걸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하고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그때 성사가 된 겁니다. 한미일 삼국에. 그렇게까지 좋아하고 또 한미일 삼국에 주춧돌을 놓은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핵무장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한미 핵협의 그룹, 누클리아 컨설티브 그룹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에 한일 두 정상이 매우 어려운 역사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결단이 놀랍다. 누가 국제 무대에서 변화를 가져와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를 추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해서 얘기한 겁니다. 또 더 크게 얘기하면 미국 사회를 대표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저는 배신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같은 경우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말을 조금은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만 한국하고 일본이 핵을 갖고 스스로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트 캠벨은 완벽하게 대한민국 비확산주의자입니다. 아주 쥐잡듯이 잡아서 이 핵무장이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작년 12월 최종현 학술회에서 비공개로 이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캠벨이 와서 그때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핵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쥐잡듯이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트럼프, NPT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옆에서 자꾸 뭐 주입을 시키는데 중요하다고는 하니까 하는데 아니 한국하고 일본이 핵 갖고서 중국 방어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전략적으로 약간 여기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대통령이 빠르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돌아가는 시기라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는 무지하게 귀찮은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대로 갈 거라고 보는 게 제일 아마 상식적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게 2016년 12월 9일이고요. 다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게 3월 10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5월 9일입니다. 저는 크게 봐서 시간표가 이거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헌법재판소가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도 문제고 늦게 내려도 문제입니다. 전례에 따라서 가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에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언제 나오느냐? 5월 아니면 6월이라고 보는 게 가장 지금 봐서 합리적인데 대한민국 세계의 시계 제가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2026년 11월까지 자기가 뭔가 결판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만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은 전혀 지금 끼어 들어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한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한미일 삼국협력 체제. 자,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세 사람. 바이든 대통령, 자, 1월 19일 날 물러납니다. 기시다 총리는 물러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일 삼국협력 체제가 여기에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제가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09년 6월에 한미동맹 미래비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국 외교 60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문서 13개를 거기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한미동맹 미래 비전이 근데 거기 13번째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 문승현 참사관이 주무 참사관으로도 만들고 했는데 여기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그 통일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처음으로 그 문구에 들어갑니다. 이게 놀랍게도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 8월에 맺은 한미일 삼국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되고 북한 인권 문제, 국군 포로 이런 문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문서에 일본이 합의해 줬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1945년 해방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돼야 된다. 그 통일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을 기시다 총리가 일본을 대표해서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일 삼국 협력 체제가 지금 두 사람은 이제 임기가 끝나선 물러나지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본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려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한국에 대해 일본을 적대시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그러한 세력도 분명히 있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아베 신조 전 총리 2022년 7월 9일에 암살당한 아베 신조 총리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저는 2019년 7월 1일에 역사 문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일 간의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치환해서 우리에게 경제 제재를 가한 거는 저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 중요한 거는 일본이 아베 신조의 2기 때 7년 8개월간의 그런 임기 동안에 완전히 변모를 해서 이제는 제가 여기도 좀 써놨습니다만 인도 태평양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를 누가 주창을 했느냐? 아베 신조가 2006년에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주창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인도, 호주, 미국, 일본 이렇게 네 나라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코드의 개념을 아베 신조 머리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인도 태평양 정책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트럼프가 2017년에 취임을 하고 나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가장 상징적인 거, 여러분 이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하와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 태평양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2018년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진실만은 팩트만 얘기합니다. 팩트만 가지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다 설득이 되고 어디 가서든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ree and open 인도 퍼시픽 팔러시 FOIP, 4EP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본이 거기에 코드라는 데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국은 일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였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일본이 보니까 미국이 약간 헤매는 것 같기도 하고 방향을 못 잡는데 뒤에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다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일 동맹은 어느 정도가 됐냐면 자, 센카쿠 문제가 항상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보호한다라는 얘기를 오바마 행정부 때는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010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할 수 없이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 미일 안보조약 보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워낙 지금 세계가 급히 돌아가고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미일 동맹을 좀 더 일체화하는 뜻에서 2021년 11월에 당선 직후에 바이든이 당시 스가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해서 스가 총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이든이 센카쿠 조약,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다오이다이라고 부르는 중국이 그곳은 미일 안보 조약의 보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보니까 기사를 써서 이만큼 제목으로 달아놨어요. 다른 신문들이 그걸 못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딴 데는 안 썼어. 그건 뭐 이런 거를 그냥 단독이라고도 그러고 기자는 특종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100점 만점에 만점이다. 스가하고 바이든하고 이렇게 궁합을 맞추고 하는 게 100점 만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바이든이 그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걱정을 했던 게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워낙 기가 잘 맞고 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로부터 굉장히 손해를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오히려 더 튼튼해졌고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향해서는 보물 같은 미일 동맹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unbreakable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동맹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마지막으로는 이거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좀 받을 텐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떠나서 어, 일본하고의 관계가 중요시해야 되는 과거 역사 문제도 필요하면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재미교포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앞에 여기 안재현 선생님 재미교포는 몇 명입니까? 흔히들 얘기하죠. 재미교포. 예, 400만 명 얘기합니다. 제1교포 몇 명입니까? 아니, 제1교포는. 예, 그렇습니다. 재미교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아, 미셸 리위, 또 재미교포, 그렇지.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까지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1교포에 대해서는 50만 명 이렇게 나오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제가 일부러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그분 허락을 듣고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OK저축은행의 최윤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도 국적을 안 바꾸고 본인이 할아버지가 1923년인가 일본을 건너가서 본인은 나고야에서 자란 3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늦게 낳는데 선다해. 그래서 최선다해가 이 자녀들 이름인데 4세를 낳은 겁니다. 자기가 나고야에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5세, 6세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계, 피가 섞인 사람,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까지 합치면 4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분한테까지만 들은 게 아니고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귀화한 사람도 있고 다음에 일본에 차별당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계, 한국계 일본인, 한국계 미국인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40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차지하는 숫자가 일본 인구를 1억 2,500만 명으로 보면 3%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제1교포들을 많이 봤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만 애국심 있는 게 아니고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자, 공항에서 하루 이틀 있다가 통관돼야 될 게 30일이 걸립니다. 규정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그때 딱 필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 해달라고 넣었는데 계속 심사 중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한 달 지나도 안 나옵니다. 규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보복당하고 다음에 승진해서 누락되고 하는 제1교포들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택도 없이 반일 감정을 좀 부추기려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단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쓸데없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가 아무런 도움도 못 준 제1교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일 삼국 협력 관계는 앞으로 지속돼야 되고 또 한미 동맹도 굉장히 더 발전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 미일 동맹은 아르테미스 우주 정책에 의해서 2027년 정도면은 미국이 배려를 해서 미국인 달에 밟은 우주인이 미국밖에 없었는데 일본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일 동맹은 동북아를 뛰어넘어서 이미 인도태평양을 뛰어넘어서 우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주군을 만들라고 해서 일본에서 우주군을 만들어서 우주에서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열심히 따라가도 힘든 반에 이런 이상한 사태를 만나서 5개월 동안 굉장히 이게 이제 복구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더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